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잘못 정해왔습니다. 제가 역사상 어디 가서든지 간에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연수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한 것 중에 제일 어렵고요,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목이 저 체현이라는 말인데, 저 체험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개념이냐면 현상학에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지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적인 논의, 개념어가 이제 체현이라는 말인데, 그 체현이라는 말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동안 선생님들 대학 다니실 때 뭐 메를로 뽕띠 막 이런 얘기 혹시 막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매틱 에듀케이션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체육 교육에서 처음으로 이제 체현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한 게 이제 소매틱 에듀케이션이라는데, 실체가 없었습니다. 실체가 없었는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그 메를로 뽕티의 현상학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체현으로 와가지고 이 체현을 체육교육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움직임 리터러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을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체육교육에서 이제 새롭게 가야 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 리터러시의 길이다, 움직임 리터러시의 길이다 라는 걸 가지고 좀 말씀드릴 텐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충분히 잘 소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거를 강연하는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북청에서 자주 불러주시는 바람에 제가 다른 데 연수 어쩌다 가는 데서 그냥 계속 하고 있던 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데, 제가 원래 어제 왔어야 됐는데 어제 저희 스포츠 교육학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추계학술 대회를 하는 바람에 제가 어제 와가지고 따뜻한 호텔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 주제가 훨씬 더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열악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내용도 어려운 이런 내용을 하게 돼가지고 좀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5, 6분 정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근 이 교육과정이 새롭게 지금 개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밑에서만 개정되고 있고요. 아직 본격화시켜서 개정의 논의들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 장관도 새로 바뀌고 다른 정치적 이슈들을 묻혀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어제 이제 저희 학회에서 이 교육과정 논의를 했는데 잠깐 제가 리포터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제 교육과정은 대강화의 기조를 갈 것이다. 대강화가 뭐냐면 교육과정을 슬리밍하는 겁니다. 이게 가볍게 가는 건데, 미국 체육교육과정은요 기본적으로 7개 교육과정의 기준만 얘기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주에 내려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총론에서 되게 몇 가지 어떤 이념적 수준의 교육과정 얘기들만 쭉 해놓고 기본 가이드라인들만 얘기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지역으로 내려보낼 것 같아요. 그럼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어제 있었는데, 이제 논의의 핵심은 뭐였냐면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 시켜줄 것인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취 기준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과가 갖고 있는 지금 교육과정 논의에서 몰리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도대체 체육과가 왜 이렇게 교과서가 두꺼운 거야? 너네가 왜 다른 우리가 블룸이 정의했던 3가지 학습 영역이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에 너희가 왜 인지와 심동까지 자꾸 건드리고 있는 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지나치게 내용이 많잖아. 계속 교육과정 내용을 덜어내 왔거든요. 20% 이제 증감하고 이렇게 해왔는데도 체육과는 여전히 굳건하게 엄청난 많은 내용 요소를 갖고 있는 교과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에서는 체육과의 교육 내용들을 지금 많이 덜어낼 계획을 갖고 있어 총론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체육과가 계속 버텨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총론 교육과정 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덜어내도 너의 실수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론하는 이게 교과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태껏 전례상 내용을 덜어낸 다음에 시수를 빼앗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 특히 이제 체육교과는 어디에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있냐면 안전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안전을 받을 때, 체육과의 안전을 교육 내용으로 받을 때도 사실은 정치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받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 증감하는데 여가를 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가를 빼고 사영역, 사가치 사영역으로 가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갔어야 됐는데 갑자기 정치적 이슈로 이제 안전이 새로운 교육 내용 요소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과학과, 체육과, 가정과, 기술가정과 이 세 과에 이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들을 불러가지고 세 교과 중에 하나가 안전을 교육 내용으로 담보해내라, 너네가 써라, 그런 이제 요구들이 있었는데 과학과나 기술가정과는 이거를 전부 다 아우르기는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 지식 체계들이 좀 더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과정 내용 체계 안에 집어넣기가 어려웠는데 체육과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생활의 영역까지도 안전을 커버할 수 있는 교과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론적 완결성을 가져야 돼요. 가치가 있으면 가치에 따른 영역이 있어야 되고 영역에 따른 역량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 논리적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안전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같은 체계가 된 거예요. 5개 영역에 4개 가치에 4개 역량,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논리적인 모순들이 막 생기면서 비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저희가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용 요소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과는 감소가 안 됐어요. 상대적으로 2011 때도 그렇고 15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과들이 내용을 많이 이렇게 슬림화했는데 상대적으로 체육과는 슬림화시키지 못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양보한 게 뭐였냐면은 교과서의 분권을 양보했습니다. 지금 분권 체계로 가 있잖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학부모들 사이의 요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도대체 체육 교과서를 300페이지나 되는 거를 애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들고 다니냐고. 물론 아이들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뭐 어디다 넣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이 그런 요구들 많았고, 교육부에서도 아이들 가방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체육과 같은 경우에 이제 분권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교과서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면은 지금 저희가 영역형 경쟁을 가르치는데 교과서에는 지금 축구도 나오고 농구도 나오고 핸드볼도 나오고 럭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안 주는 거예요. 교과서가 안 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체육과의 내용 요소가 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많이 가르치는 거야?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 체계는 어떻게 해요? 4개의 종목을 다 집어넣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르치면 되는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모든 거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화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론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타이틀 뭐 영역형 경쟁에 대한 이해 내용들을 집어넣고 영역형 경쟁의 기술 체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전술 체계들 뭐 이런 것들만 쭉 쓰고 나머지 종목에 대한 내용 선정이나 교육 방식들은 전부 다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교사가 할 일이 대단히 훨씬 많아졌습니다. 교과서가 해야 되는 일들을 교사가 직접 다 정리하고 실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하나 학교에서 이제 대강화됐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많이 슬림해서 내려가게 되면요, 기존의 성취 기준을 되게 따박 해가지고 한 영역당 한 10개 정도의 성취 기준들이 나갔던 것들을 하나나 2개나 3개 정도만 이렇게 슬림화해서 내려보내면은 나머지 성취 기준을 교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물론 이 자율권을 계속 요구했던 선생님들 집단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상대편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되면은 학교가 너무 지나치게 우후죽순되고 산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요. 교사의 업무 로드가 너무 강해질 거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혼란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또 예전 같으면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이제 대강화 기조로 교육과정 문서가 개발이 되면은 지역 교육청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교육청의 방식과 경북 교육청의 방식이 상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교과 단위에서는 계속 요구했던 게 이런 방식입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요구해라, 보장해라.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하게 해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여러 고려사항들을 지역이 직접 고려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라. 이것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라고 이제 계속 주장했었는데, 이제 그게 어쩌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100% 현실화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 정도 한 중반 정도에 교육과정 개발고시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1, 2년 안에 대강화에 대한 논의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강론이 이렇게 도출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대강화의 기조에서 체육과 교육을 잘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성취 기준을 어디까지 우리 지역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지,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평가가 예전에 수행평가가 아니라, 수행평가랑 비슷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들로 좀 개념적인 전환이 됐잖아요. 이 과정중심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만들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서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준비들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조금씩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늘 오신 대부분의 선생님, 각 학교에 진지한 교육을 책임지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개별 교사 단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요.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개별 교사들이 져야 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교육과정을 미리 좀 예측해가지고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은 향후에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에 좀 더 이 논의의 쟁점들을 좀 선점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대부분 교육의 모든 핵심은 경기도가 다 싸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도 경기도에서 정책 수준에서 갑자기 진행한 게 민선 교육감들에 의해서 막 우후죽순 다른 데로 막 전파된 거거든요. 학문 단위에서는 과정중심 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제도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도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행평가가 기본 개념 골자로 있기 때문에 과정중심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경기도에서 이게 시도에서 먼저 진행이 돼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연구자들한테. 야, 과정중심 평가가 뭐야? 근데 사람들이 정의를 못 내리는 거, 과정중심 평가가 뭔데? 형성평가 아니야? 수행평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이 점점, 이게 과거에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방식만 존재했다면은 이제는 버튼업 방식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교육과정에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지금 대기 다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교과 교육하는 사람들도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총론 교육하는 사람들도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자, 하자! 그러면 이제 다 우우 달려 들어가지고 지금 할 태세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의 큰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고요. 저희 체육과 교육과정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진지하게 좀 논의한 게 뭐냐면 가치중심 교육과정 체계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예요. 지금 뭐 건강, 도전, 경쟁, 뭐 표현 이렇게 가치를 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하는 이 체계가 도대체 현장의 교사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어제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가치중심 교육과정을 제기한 선생님들이 다 저희 학회의 회장급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논의를 못하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술이사인데 학술이사의 권한으로 그냥 한번 그 선배들한테 덤빈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막 되게 진짜 한번 싸움 날 뻔했었어요. 교육과정을 개발한 이 80년대 중반 학번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선생님들과
이제 90년대 후반, 중후반에 이제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새로움을 요구하는 그런 신진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논쟁을 보면은 교육과정도, 저희 강론 교육과정도 요번 교육과정에서는 가치를 크게 벗어나질 못하겠지만 다음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는 가치로부터 좀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가치 체계 말고 다른 체계는 뭔데? 여기에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과거의 7차 때처럼 종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다시 갈 수는 없거든요. 뭔가 이 종목의, 현장이 이해하고 있는 종목과 기능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좀 개념으로 좀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향후 연구를 통해서 수행된 다음에 가치에 대한 좀 전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기능에 대한, 기능이라는 말에 대한 좀 대안적인 용어로서 움직임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좀 진행해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 그냥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면요. 먼저 역사적인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체육과가 어느 정도의 길을 왔는지. 그래서 첫 번째, 지나온 길,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철학적 수준 내지는 이론적 수준에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지만 가야 될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거든요. 가지 못했던 길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이슈, 가야 할 길로서 움직임 리터러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나온 길이에요.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신체적인 것의 발달에 주목한 체육교육과 신체를 통해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조화롭게 발달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신체육론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저희 체육교육학자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The Great Debate라고 정의합니다. 체육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뒤엎었다 그래가지고 가장 위대한 논쟁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신체를 통한 교육론이 체육교육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설명체계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신체를 통한 교육론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분열의 시작점은 스푸트니크 사건이에요. 이게 소련이 무인 우주선을 먼저 쏘아 올리는 바람에 미국의 교육 체계들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교육의 핵심은 뭐였냐면 학문이 무엇인가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걸고 넘어진 과가 뭐냐면 체육과입니다. 도대체 체육이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이 학문의 세계 속에서 체육과로 존재해야 되는 게 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전미 체육학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체육교육에서는요, 체육이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지식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체육이라는 활동이 이론적인 활동과 몸으로 하는 실기로서의 활동으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론과 실기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두 번째 위기가 언제 또 찾아오냐면 60년대 후반에 되게 이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저 피터스라는 학자를? 교육 사상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 교육 철학자인데요. 이 로저 피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 다음은 뭐냐? 교육이 교육일 수 있어야 되는 근거를 얘기해봐라. 이 사람의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내재적 정당화론이에요. 교육이 교육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지만 교육 다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은 세 가지야. 규범적 기준,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 중에 로저 피터스가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인지적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든 게 또 체육 활동을 예를 듭니다. 여기 그 사람이 쓴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 것에 관해서는 알아야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 그것은 대체로 사실에 관한 알미 아니라 방법에 관한 알을 문제로 삼는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삶의 다른 곳에 거의 빛을 던져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체육활동은
교육적으로 가치 없는 활동이라고 스스로 논증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체육 활동은 배우면은 배드민턴 기술을, 배드민턴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거는 그 삶의 영역에 비출 수 있는 거 오직 배드민턴밖에 없는 겁니다. 축구를 배우면은 오직 축구에만, 농구를 배우면 오직 농구에만. 이게 뭐냐면은 도대체 학교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체육과가 중심에서 코어로부터 주변부로 밀려나긴 핵심적 개념입니다. 이 피터스의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미체를 그때부터 예체능 교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능은 능력이 아니라 기능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한정된 기능만 가르치는 교육적 분과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굳이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 없는 거야. 너희들 내재적으로 체육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체육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했냐면, 첫 번째, 체육교육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신체의 흔적들을 싹 다 없앱니다. 야, 우리는 저렇게 신체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과가 아니야.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야,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신체적인 것들을 이제 지우고요. 이때부터 강력하게 나온 게 뭐냐면 인지적 정당화입니다. 피터스가 얘기한 인지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 활동으로서의 체육과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과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지식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practical knowledge입니다. 실천적 지식이죠. 근데 실천적 지식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식 체계는 아니었는데, 혹시 라일이라는 학자를 아세요? 로버트 라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식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체적으로 유형화시킨 다음에 방법적 지식도 참 가치 있는 지식이다라고 정당화를 시켜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분석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당화 시켜주면서 실천할 수 있는 지식도 참 유용한 지식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다라는 게 교육학 안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우리 과도 실천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입니다. 너희들이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적 지식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교과라면은 우리는 실천적 지식을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지식은 좀 더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론과 수행 능력으로 구분되지 않는 게 실천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수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에 있어요. 이게 실천적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명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개념적인 내용과 방법적인 내용 더하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다 이론적인 내용과 방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이 지식의 관점이었었는데, 여하튼 이때 당시에 이 지식의 관점을 이론과 실기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가져가게 됐고요. 나머지 세 번째 대응 방식은 뭐냐면 거부합니다. 야, 그거는 이원론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실체적 구분을 해가지고 체육과를 무시한 거야. 저런 거는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어 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몇몇 있었지만 실체화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뚜렷하게 논증할 만한 이론적 근거들이 약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발전하게 됐냐면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교육이 점점 인지화되는 추세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탐구 중심 수업 모형 있죠? 그것에 기초가 되는 개념 기반 체육 수업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헬리슨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인격을 발달시키는 방식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학문적 정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도 만들어지고요. 되게 인지화되고 지식화되는 추세들이 이때 당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체육교육이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이 분열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두 가지 접근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다들 체육교육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 믿으시나요? 다 전인교육 아니에요? 근데 전인교육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방식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신체적인 것을 우위에 두고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건강해야 되고 지식도 좀 알아야 되고 체육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신적인 가치들도 함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더 중요시 여기냐면은 농구를 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체적인 것을 우위에 두고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파들이에요. 반대로요, 정신적인 것을 우위에 두고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최종 성과물 자체가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성과물은 정신적인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두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인문적 체육교육 같은 거죠.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요, 농구를 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농구를 통해서 뭐를 발전시켜야 돼? 인성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 인성이라는 거는 기본 개념 자체가 정신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 그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죠. 그래서 두 체계로 지금 분열이 돼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지금 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나요? 정신적인 것을 우위에 두고 짜져 있어요. 최종 성과물 자체가 신체 활동을 내면화하는 것에 최종 성과물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내면화돼야지만 신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학교 현장은 어떻게 믿냐면은 내면화가 되게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신체적인 것들에 초점을 둔 전인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영역이랑 실천의 영역에 지금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제가 저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되게 핵심이었습니다. 현장이 이해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학자들이 이해하는 교육과정 간의 괴리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육과가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포리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철학적 난제를 쓸 때 철학자들이 쓰는 말인데요. 동일한 목표를 결론을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된 접근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과가 취해 있는 국면 자체가 저건 모순된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있잖아요. 아까 신체적인 것을 우위에 두고 접근하는 그런 체육교육은 뭐에 빠졌냐면 기능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능주의는 뭐냐면요, 기능 중심이랑은 좀 다른 말입니다. 기능주의는 어느 순간 믿어버린 거예요. 기능주의가 믿게 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인을 실행하려면은 기능을 달성해야만 해. 기능을 숙달시켜야지만 우리가 꿈꿔온 전인교육을 할 수 있어. 이를테면은 체육 시간에 뭘 가르쳐요? 기능을 가르쳐요. 평가는 뭐예요? 기능을 평가해요. 근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체육과에 전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 수업은 아주 하나의 획일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획일화된 방식이 DEP 모델로 설명됩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시범. 우리가 과제를 제시하면서 다 시범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정답은 이거란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explanation. 야, 너 이거를 모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DEP 모델에 빠져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 다 지적하고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체육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신나고 재미있는 체육 활동을 아주 재미없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제가 가끔씩 그 비유를 드는데, 게임 중독 애들을 일거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은 교육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수능 시험에 집어넣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게임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초방식이에요. 기능을 시범 보여주고, 야, 저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의 모든 흥미를 없앴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 갖고 있는 상당한 모순이에요. 특히 체육과 같은 모순은 뭐냐면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그 비공식적인 설문지에서 보면요, 아이들 그때 10,000명한테 했던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교과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무슨 교과일 것 같아요? 체육과입니다. 무려 56% 아이들이
보통 이상으로 체육을 좋아해요. 2등이 국어과예요. 걔네들 14%인가 5%밖에 안 돼요. 체육과는 독보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자세히 물어보면 과연 우리가 50% 이상 아이들이 우리 교과를 좋아할까? 너희들 놀지 말고 연습만 해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학습만 해야 돼. 너희들 선생님의 통제 아래서 해야 돼. 자유놀이 이제 없어. 이렇게까지 정말 진지하게 수업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도 아마 순위가 퍼센티지가 확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요, 재미있는 활동을 재미없게 가르치는데 특화된 방식인 DEP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또 다른 옵션이 뭐냐면은 자유놀이에요. 야, 재미없는 DEP 할 테니까 너네 성공하면은 이제 놀이 시간 준다. 이 둘을 결합하죠. 야, 너네 힘들게 이 평가의 과정까지 왔으니까 이 평가 끝나면 한 2~3시간 놀게 해줄게.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신체 활동 자체, 스포츠 활동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기능주의에 함몰되면서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을 우위로 하는 파들이 빠져버린 모순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을 우위에 두는 사람들은요, 체육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지적한 게 아니라 그냥 저 같은 어줍지 않은 학자가 지적한 거니까 그냥 대충 흘러들이시면 됩니다. 최시ang 선생님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문적 지혜란 체육활동에 관하여 밝혀진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적 지식을 의미한다. 체육활동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체육활동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활동의 참여만으로는 전인성 회복이 보장되지 못한다. 신체활동 자체 안에는 참여하는 사람의 전인성을 일깨워낼 힘이 있으나 그 힘이 전인성을 긍정적 방향으로만 불러일으키기에는 장담할 수 없다. 긍정적 방향으로 고삐 지우기 위해서는 인문적 지혜가 반드시 덧붙여져야 되고요. 체육에서 주목해야 되고 체육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궁극적인 성과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인문적 지혜에 있습니다. 인문적 지혜 어디에도요, 체육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적 지혜를 강조하는 하나로 수업 모형이나 인문적 체육 교육론은요, 궁극적으로 직접 체험 활동이 도구예요. 스포츠 활동 자체가 도구화돼서 그 도구를 가지고 나의 인문적 지혜를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의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가지 접근이 있었어요. 현재도 있고요. 하나의 접근은 뭐냐면 대부분 현장의 선생님들이 예. 2가지 접근이 있는데 한쪽 접근은요, 기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체적인 것들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을 체육활동을 더 지루하게 만들어준 계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기능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업 시추 안에서요, 이 초보 학생들을 기능을 숙달시켜가지고 경기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스포츠가 많이 활발하게 그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요,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학생들은 오로지 체육 수업에서만 기능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초등학교에서는 대충 배우고 중학교에 올라와가지고 배우는 이러한 마당에요, 기능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고요. DEP로 열심히 가르쳐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80%예요. 80% 학생들이 체육교육을 통해서 기능을 숙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다른 측면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7 교육과정부터 정신적인 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체육교육과정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역시 체육의 본질을 훼손시키게 되고요. 사실은 결정적인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하면은요, 체육교육을 받으면 인성이 발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화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여러 연구들이 한번 수행해 봤는데
사실은 다 실패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연구에서는요, 신체 활동과 인성의 관계는 언클리어라고 얘기합니다.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우리는 되게 낭만적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 학문의 관점에서는요, 이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신체가 점점 위축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위축되고 저기서도 위축돼요. 자, 체육교육의 본질은 뭡니까, 선생님? 체육을 설명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핵심 개념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교육과정은 신체활동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신체활동이 체육과 교육의 본질이자 도구라고 얘기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증이에요. 이거는 정말 모순이에요. 본질과 도구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체육과 교육과정은 그냥 그렇게 써버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체육과 교육의 본질은 체육 교육이 시작된 그 역사적 시점에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변화되지 않는, 유일하게 변화되지 않는 개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게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분열의 과정 속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의 현장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몸을 이야기하는데 체육교육에서 몸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계세요? 몸의 기능적 발달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몸의 기능적 발달은요, 그냥 단순하게 농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건강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은 몸을 건강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집어넣어 버렸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건강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팝스라고 하는 도구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측정하고 진단해주고 평가해준 데서만 그치죠. 진짜 몸을 발달시키는 경험을 학교 체육 안에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몸이 갖고 있는 되게 의미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이게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되고 부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체현 개념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몸이 이제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리학적인 몸, 해부학적인 몸, 역학적인 몸, 생물학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되게 인문학적 성향들, 의미적 성향들, 상징적 성향으로서의 몸이 체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히 드러난 몸의 개념을 가지고 그런 몸을 진짜 중심에다 두고 체육교육을 가르친다면 어떠한 형태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움직임 리터러시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러한 논의의 시작을 이제 아놀드라는 학자의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르치는 방법, 움직임을 가르치는 방법에 세 가지 차원이 있대요. 하나는 about의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through의 차원이 있고, 세 번째 in의 차원이 있습니다. about과 through는 우리가 좀 익숙한 개념들이에요. about은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교육이고요. through는요, 교육적 정당을 만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in 차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in 차원은 뭐냐면 움직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화된 경험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아이들한테 모방학습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농구라는 움직임을 학습하는 과정을 볼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객관화시켜요? 농구에서 필요한 체스트 패스를 갖고 오죠. 체스트 패스에 정형화된 과학적인 체스트 패스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모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체육교육의 집중적인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 인이라는 거는요,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예요. 야, 가슴으로 패스해. 가슴으로 패스할 때 이 가슴으로 패스를 주고받는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각각의 개별 단위의 경험들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이 배로 왔을 때 공을 잡는 방식과
머리로 나왔을 때 공을 잡는 방식과 옆으로 왔을 때의 방식을 내가 다 해보면서 이 느낌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되게 불명확하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이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공을 받을 때 질적으로 느끼는 그 개인화된 경험이다. 너희들이 있잖아, 이건 저희 체육교육 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것만 훈련시키는 것으로는 더 이상 체육교육의 방식이 발전될 수가 없어. 개별 단위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경험해 나가면서 이 농구라는 움직임, 체스트 패스라는 움직임을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지금 보세요. 야, 그거 저한테도 다 묻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에 저도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못하고 암묵적으로 그래, 좀 참 좋은 내용이다, 야, 고민을 해볼 테니까 알았어,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이제 이 인차원의 교육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되게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왜 우리는 우리 몸을 위축시켰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원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과 마음은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리는 교육 철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근데 몸과 마음이 하나인 증거가 사실은 우리 경험 속에 없어요.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인데 왜 맨날 철학 선생님들은 왜 하나라는 거야? 근데 언제나 막 선언하듯이 우리는 이론론입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왜 이론론이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이제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교육 논리들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원론에서 만든 몸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거예요. 첫 번째, 몸은 방해물이야. 몸은 방해물이야라는 관념을 우리한테 깊숙하게 주게 돼요. 그래서 정신주의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이성을 선에다 놓고 이성에 반대되는 개념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성을 방해하는 거야. 나의 철학적 사유를 방해하는 건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새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체육 안에 교묘하게 흡수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스포츠 영역에서 선수들의 기본 과제는 몸과 마음의 불일치 상태를 교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은 뭘까요? 마음이에요. 악은 뭐예요? 교정당해야 되는 애는 누구예요? 몸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선수들은 몸의 기능적 수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몸이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지시를 따라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수들은 마음에 기대하는 목소리에 따라 몸을 정복해 나가는 것. 우리 사실은 훈련하는 과정 자체가 이거거든요. 체육과 안에서도요,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몸을 마음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해서 복종해야 되는 대사. 근데 복종이 잘 안 되니까 마음을 더 강하게 정신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몸을 굴종시키고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한도 스포츠 안에 언제나 통용되는 방식이고,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는 중요해요. 교육도 사실은. 두 번째 관념은 뭐냐면 그릇으로서의 몸이에요. 이거는 플라톤 시대부터 있었던 말인데, 우리 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몸을 그릇으로 보는 비유입니다. 몸이 존재한 이유는 뭐예요? 정신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뭐예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예요. 체육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 잘하라고요. 지금 학교 교육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맥락들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체육 시간 왜 빼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 스트레스 해소시켜줘야죠. 공부도 체력이래잖아요. 이 두 논리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정신주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몸에 대한 오관념입니다.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완전히 이원화 시켜놓고 몸을 마음의 시녀로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원론이 만든 게 뭐냐면 저 축입니다. 의미적 상징적 몸으로서의 개념들을 은폐시키고 축소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체육 시간에 몸 가르치는 핵심이 뭐예요? 건강 아닙니까? 그릇으로서 건강. 또 하나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뭐예요? 외관으로서 몸 아니에요? 이게 다 이원론이 만들어낸 몸담론이 교육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암묵적으로 이원론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방식들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요, 훨씬 더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몸담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계획인데,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라는 거는 몸에 붙박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해석한 게 이제 뽕띠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거창한 지성적인 활동이라도 결국 그 뿌리는 감각 운동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감각 운동적 기초에 있는 그 경험이 지성의 작용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지각이다. 지각이 중간에서 중층적인 구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인 경험이 마음의 경험으로 지성화되는 거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드냐면요, 나중에 이제 메를린 뽕띠의 이야기를 해석한 사람이 피아제의 예를 듭니다. 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구체적인 사고를 하니? 다 어렸을 때부터 기어다니면서 마음의 토대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토대 위에 더 큰 마음, 더 어려운 마음들을 집어넣어서 현재 우리의 이성적 사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책이 한 3권 정도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 논증에 관한 과정 자체는.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공부한 결론은 이겁니다. 마음은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몸 없는 상태로 마음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고, 우리가 똑똑한 이성적인 사고라는 그 사고 행위 그 자체도 결국은 몸의 활동을 토대로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란 결국 행위를 기초로 해서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게 행화된 마음인데요, 인간은요, 이 사르트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세계의 존재래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독립된 실체들이 아니라 언제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식, 꽂혀있는 애랑 동, 움직이는 애예요. 움직이는 애들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움직임을 잘하는 동물이 뇌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요, 인간은요 가장 생각을 잘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운동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인간만큼 정교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모든 진화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은 다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대요?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손의 자유가 있고 이 손의 정교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없던 것도 만들어냈고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뇌가 확장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행위하는 것들은 마음을 확장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 이제 관념을 제공해준 연구가 뭐냐면 확장은 다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행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직면하게 돼요. 제가 여기 가만히 있을 때랑 한 발 나갔을 때 세계가 달라집니다. 더 한 발 들어갔을 때 세계가 확실히 달라져요. 우리가 행위하면서 행위를 더 나아가면서 마음이라는 관념 속에 나타나는 것들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축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마음은요 확장됩니다. 인가의 기억과 오토의 노트인데요, 저게 이런 실험이에요. 약간 이 초기 치매를 갖고 있는 오토라는 사람이랑 할머니인데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 인가라는 사람이 박물관을 찾아가는데, 인가라는 사람은 자기 해마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박물관을 찾아가고요,
오토라는 사람은요, 노트에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초기 치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가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연구자가. 없지 않으세요? 왜 노트에 적혀 있는 기억은 기억이 아니고 해마에 있는 기억만 기억으로 보십니까? 인간의 기억, 인간의 마음은 뇌 속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어받아서 브렉슬리라는 철학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주변부로 확장됩니다. 맹인의 마음은 어디로까지 확장됐어요? 지팡이 끝으로. 우리도 확장돼 있어요. 이런 데 있으면 다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우산을 들고 갈 때 옆 사람 지나서 다 이러고 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이 여기까지 나가 있거든. 그 지각을, 새로운 지각 능력을 만든 사람이 메시죠. 메시 좋은 유자. 1m 범위 안에 자기 조은 안에 있는 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복된 신체적인 훈련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억들이에요. 뇌를 점점 확장시키고 하고 있고요. 이 홀이라는 사람은요, 사회적 공간으로까지 확대된대요. 친밀 공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15cm나 45cm까지 확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걔가, 우리 아이가 저한테 확 다가와도 제가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배준성 장학사님이 저한테 오면은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친밀한 우리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회적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적인 공간이 한 3m 이상이라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공적인 공간 속에서 나누려면 이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심리적으로 편안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저도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확장돼요. 사실은 마음은 뇌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세 가지 이렇게 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 다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규정해야 되겠다. 몸과 마음은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독립된 실체 속에서 서로 따로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있는 애들인데, 뭉쳐가지고 같이 작용하는 애들. 그래서 이거를요,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작용하는데 마음이 중심일 줄 알았던데 실제로는 centrality of body라고 얘기합니다. 몸 중심 안에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거야. 결국 몸에 대한 경험과 몸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자기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발전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요, 우리가 골방 속에 처박혀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공부법들이 나오잖아요. 짐볼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고요, 걸어 다니면서 대화하면서 공부하고요, 개념적인 설명, 마음에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 한 10분만 하고 나머지 20분은 걸어 다니면서 막 자꾸 토론하게 하잖아요. 점점 더 신체적인 공부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스파크라는 책에서 보면요, 15분 동안만 집중하고요, 남은 시간에 잠깐 리플레시 하래요. 뭘로요? 신체적인 활동으로. 그 신체적인 활동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체계 자체가 몸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몸을 믿으면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몸을 못 믿었던 거예요. 아, 몸만 교육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뭔가 전통적인 것 같고요, 뭔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몸의 기능이라는 게 양적인 측면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하다 보면은 몸의 질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양적인 습득이 아니라 질적인 참여에 있다고 이 체험론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기능에서 집중해왔던 게 뭐예요? 습득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 너는 골밑슛을 몇 개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너는 5m 거리에서 인사이드 패스를 몇 회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목한 체육교육이었다면 이제 체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요,
움직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적인 요소들이에요.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feeling better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였냐면은 doing better예요. performing better예요. 얼마나 더 잘 수행했니? 얼마나 더 잘하니? 여기에 있다면은 질적인 관점에서 체연의 측면에서 재해석된 체육교육은요, 얼마나 잘 느끼냐예요. 얼마나 잘 느끼는가를 교육적인 개념으로 만든 게 움직임 리터러시라는 개념이고요. 이 움직임 리터러시가 생각하는 교육적 성과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 퍼즈 상태로 움직이는 건데, 저 퍼즈가 뭐냐면은 사전적인 의미나 학문적인 의미가 되게 유사한데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요,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 내려올 때요, 내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돼도 제가 이렇게 잘 내려와요. 이게 퍼즈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결국 달성해야 되는 움직임은요, 농구 상황이든 배구 상황이든 축구 상황이든 간에 이런 퍼즈 상태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퍼즈 상태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은 뭐냐면요, 환경을 지각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각적으로 움직임을 잘 읽고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먼저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임 행위는 뭐예요? 이거 다 아주 무의미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거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좀 바꾸는 거예요. 쓰기가 인에 의해서 규정된 쓰기가 아니라 내 의도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움직임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스탠다리라는 학자가 이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환경에다가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결국 내가 걷는 거는 아무도 만들어 놓지 않은 환경이에요. 내가 지금 새롭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읽는 능력이에요. 환경을 읽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써서는 안 되는 방식이야. 근데 내가 이거 지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앞에 사람이 있군요. 아, 발이 여기까지 나왔군요. 옆에는 난로가 있군요. 이게 지각하는 겁니다. 운동 상황에서 수많은 읽어야 되는 상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간과했어요, 사실은. 사실 이것들을 경험이라고 하는 교육적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경험해봐도 되는 그런 정도로 치부해버렸고, 우리는 결국 습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기능 발달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체육교육을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개인의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패스를 잘하고 받으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읽을 능력과 쓰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지고 퍼즈 상태로 이거를 잘하면은, 그래, 너 잘한 걸로 우리 보자. 이게 채연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적 성과물이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개념화시킨 용어가 뭐냐면 무브먼트 리터러시라는 개념입니다. 아직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저보고 만약 2시간 동안 떠들으라 그래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저도 공부할 거고요, 선생님들도 요 관점을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셔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 않았던 또 다른 길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